뭐 일반 국민들 중에 그 좀 신문 열심히 읽고 또 일반 국민들 중에 관심 있는 정도. 저도 이런 외교나 정치학 교수나 이런 외교 전문가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하면은 뭐 좀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. 전문가분들한테 좀 그 좋은 책도 추천받고 또 잘된 칼럼들 또 뭐 또 요약된 자료 이런 것도 좀 받아가지고 좀 읽어보고 뭐 외교 안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어떤 경제나 또 뭐 다른 일반 행정 분야나 뭐 다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정체성, 헌법, 또 그 나라가 운영되는 철학 이런 거하고 다 그 같은 장이 아니냐. 뭐 외교안보라고 뭐 일반 또 국내 부분하고 별도로 특별한 그 어떤 그 철학과 그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, 안팎이 맞아야 된다고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각 국가가 그 추구하는 그 헌법적 가치, 규범적 가치가 비슷합니다.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인권의 가치라든지 또는 그 법치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이 국제 질서도 뭐 국제재판소에서 만들어진 판례와 또 관행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가치에 의해서 그 체계화된 그 어떤 국제법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고, 그래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하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도 유지되고 발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국도 뭐 과거하고는 좀 많이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그 경제적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고 또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늘 어떤 그 법치에 의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없이 그 뭐 상거래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이라는 걸 하나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뭐 지구적인 그 우리 기후 환경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산업에서도 뭐 첨단 기술에 또 일반 산업에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,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그 어떤 지배력 내지는 경제적 역량을 더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법치와 이런 예측 가능성, 그 다음에 또 문명 국가가 공유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담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그렇게 해야 또 이 경제적인 거래나 이런 교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사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국민들과 또 그 일본의 국민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, 또 일본의 일반 국민들 이외에도 일본 사회를 끌고 나가는 또 여론 주도층 내지는 뭐 지식인, 정치인들의 또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의 생각하고 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,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늘 진실에 기초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고, 또 일본의 좀 역사 인식의 문제점들은 저희가
지적을 할 거는 하고 또 우리가 후대에 제대로 된 그 역사 그 진실을 우리 후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철저하게 어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그 협력하고 할 문제는 또 해야 된다. 그건 또 그 역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글쎄 이 외교 문제라는 거는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수학적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그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결국 이제 독도 문제인데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히 따질 걸 따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또 현재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건 해가면서 그래야 채널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경제 교류를 또 원활하게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국제 그 사회와 공조해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따질 때 일본도 그걸 아마 외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면을 해버리면 결국은 과거사 문제도 이게 양국 간에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.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미소 간의 그 냉전 시대에도 서로 올림픽 때 경쟁을 해왔고 그리고 오히려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이런 스포츠를 통한 그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을 또 완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다른 기존의 정치적 현안, 과거사 문제 이런 거와 좀 별도로 해서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그 어떤 안전 문제가 제대로 보장만 된다면은 그동안 그 올림픽을 준비해왔던 선수들이 가서 태극을 마크를 달고 정말 충분히 자기 기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좀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제 스포츠 교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게 또 많지 않습니까? 갈등 해소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그 현대 문명 국가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 어떤 평을 하기보다 결국은 이 우리 그 북한의 이 비핵화 이것이 결국은 이 그 한반도와 이런 세계 평화를 그 항구적으로 그 지속 가능 그 하게 만드는데 뭐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대화의 물꼬를 늘 터놓고 협의해야 되는 막 그런 파트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요새 그 핵공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저게 이제 제가 그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그 비핵화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보다는 좀 낮은 단계 핵군축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좀 상반된 견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런 그 확장 억제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륙간 이 그 ICBM을 가지고 그 우방국의 동맹국의 그 핵우산을 그 제공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동맹국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, 릴라이어블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동맹국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뭐 나토식 핵공유라든가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
이 확장 그 억제 방안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핵우산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미국이 어떤 그 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정보 공유를 더하고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받아가지고 일단은 확장 억제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우선적이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저거는 북한도 핵 보유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의 이제 비확산이라는 또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고, 또 그걸 국제사회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, 우리가 지금 원전을 지금 돌려서 그 산업 경쟁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, 우리가 그 원전에 필요한 그 이런 우라늄,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핵에 대응하는 여러 옵션 중에 이런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문제까지 나가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좀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